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정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친님들 반갑습니다. 앉던 자리에 앉았네요. 김필성 변호사님이 저기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 젊어지시고 멋있어지셨습니다. 넥타이를 몇 년 만에 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집에 와이셔츠를 꺼내 보니까 한 2, 3년 이상 와이셔츠를 입지를 않았더니 색이 누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와이셔츠를 뭐 흰색 몇 개, 파란색 몇 개 이렇게 막 급하게 사고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일단 때깔이 나네요. 예, 새 옷입니다. 그렇군요. 자, 4년 만에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당 당적으로 원래 지난 총선 때 비례 그때가 몇 번이었죠? 4번이었나요? 번호로는 6번이었고요. 6번. 근데 이제 그 앞에 뭐 여성, 청년, 특히 청년을 1번, 2번에 배치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전체 득표에서 2위였어요. 그랬군요. 예, 남녀 통틀어서 전체 득표 2위였는데 번호는 6번이었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때도 참 번호를 양보하시고 뭐 제가 양보하는 건 아니고 심상정 대표 체제에서 번호를 여성, 청년 무조건 1번, 2번으로 넣는다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뒤로 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비례 번호로는 2, 4번까지 1, 3, 5번, 5번까지 그때 비례가 있었었죠. 5번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6번 받았었는데 그냥 본인이 또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방송인으로 활약하시고 네. 이번에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셨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복귀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정치를 이번에는 출마할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하면서도 노 변호사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날 뉴스아이킥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아예 동선을 전부 다 저는 뉴스아이킥에 다 맞춰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MBC 10분 거리로 이사도 했고 이사하기 전에도 사실 이사를 했구나.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이삿짐 쌌습니다, 저는. 사실 동선 자체가 제가 보통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요. 수영 끝나고 나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MBC에 가서 뉴스아이킥 준비를 합니다. 그 시간까지 이미 아침에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 뉴스 프로그램 다 모니터링 하고요. 세상에.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요, MBC. 네, 거기 밥 맛있어요. 예, 네. 4,000원.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오후 내내 신장식에 오늘부터 뉴스 방송 준비해서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수도승처럼 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몰빵을 했네요, 그 방송에. 예. 네. 아니 대표 변호사직도 후배한테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경영을 책임지지 않겠다. 네. 진짜 온전히 몰빵했어요. 그래서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어제 방심위에서 또 이 먹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와, 진짜 특이하네, 그 방송이. 그거는 먹튀가 아니고요. 네. 강퇴입니다. 강퇴도 손님으로서 강퇴가 아니고 주방장 노릇하다 강퇴당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몇몇 언론이나 또는 심지어는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네. 방송하다가 방송을 이용해서 정치권 직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질이 다르다. 시기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기사 쓸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네. 저는 미슐랭 셰프로 주방에 있다가 강퇴당한 것이지 먹튀한 것이 아니다.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느낌을 받아서 네. 고소 고발을 해야 되나 하지만 한동훈처럼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자연인이면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 바 대법원 판례대로 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 반박하는 과정 언론의 공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조영영님이 아이고 신전식 변호사님 뭐 MBC 정직원입니까? 거의 그런데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먹튀 논란은 좀 너무 억울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선방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2일입니다. 7차 회의를 열고 이 MBC 뉴스 하이킥, 신장식 뉴스 하이킥에 대해서 법정 제재 관계자 징계 회의 MBC 재심 청구했던 것을 기각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7건의 법정 제재
그동안에 받았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 받고서 본인이 너무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가지고 도대체 MBC에 대해서 더 이상은 내가 노래 끼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만두게 된 것을 가지고 먹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좀 심한 것 같아요. 게다가 뉴스와이킥은 악의적 프로다.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네이밍을 해버렸던데 악의적 보도는 얌전하죠. 신장식은 싸가지가 없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말 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정말 모욕감을 느껴서 아니, 싸가지 없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지금 정치의 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 네. 모든 비판 귀 기울이고요. 한동훈 씨처럼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기자들의 입을 봉쇄하려고 하는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저의 모욕감, 제가 받은 모욕을 회복하는 것은 제 스스로 이렇게 공론장에서 스스로 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평가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신장식은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그분의 말씀이 문제가 많고 먹튀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네. 옳은지 아니면 강퇴다라고 이야기하는 미슐랭 셰프 광퇴 이게 맞는지는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영입인재로 기자회견했을 당시에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울컥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서울시당 창당대회장이었습니다. 시당 창당대회. 시당 창당대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정당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3정당에서 정당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특히나 제3당을 지향하는 정당의 당원들이 어떤 마음과 결심으로 당원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내가 1등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당원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창당대 현장까지 지금 한 4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며칠 만에 네. 창당대 현장까지 오신 분들의 마음은 정말 뜨거우시거든요. 그 뜨거운 마음을 제가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호명할 때 저도 같이 날개죽지 안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안진걸 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장식 변호사 90년대 학번인데 네. 그때부터 신장식 변호사가 용산 철거 난민 도와주는 시위 현장에서 같이 그랬죠. 했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진정성 있게 약자의 편을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이 그냥 반짝 뭔가 요즘은 이제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70년대, 90년대에 이 운동할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그 당시에 시대적 아픔을 같이 하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또 그때 당시부터 이렇게 열심히 정말 서울대 다니던 그 잘난 학생이 이런 일을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면서 좀 한쪽 뭐 아까 날개죽지 얘기했지만 저도 다른 날개죽지가 좀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왜 조국 신당에 갔습니까? 그러면 그 윤석열 정권은 누가 뭐래도 검사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싸울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민주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역할이 있죠. 근데 중도까지를 이렇게 다 아울러야 제1당이 되고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굉장히 육중할 수밖에 없고 빠르게 좀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방식과 그 함정, 기동 타격대처럼 앞장서서 싸우는 배가 움직이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쇠빙선 앞에서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 역할을 하는 단단하고 야무진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위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이 맡아왔던 민주진보 정당의 즉 민주진보 정치의 왼쪽 날개를 지금 저는 재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건의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조국 인재영이 위원장과 한 2, 3주간 제가 입당하기 전까지 짧지만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진복지국가
구현이라고 하는 네. 선진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강소정당, 그리고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네. 노회찬의 제7공화국, 이 같다. 선진복지국가를 가리키니까 그 길로 가자. 네. 라고 하는 것도 같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마음이 조국 옆에 있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뭐냐면 조국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말씀도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판하면서 도덕적 우위를 이렇게 과시하는 지식인들, 그다음에 조국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검찰 독재 종식해야 된다, 끝장내야 된다, 저 조국 가족 도륙내는 거 봐라, 그것만으로도 검찰 독재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국이라는 검불이 묻기를 꺼려하고 치는 것도 싫어하는, 조국 묻었다 이거.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조국 묻었다? 예. 그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의견 다 존중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조국 옆에 가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더 당당한 태도고, 혼자 그 도도한 척, 네. 창연한 척 이런 거보다는 비난도 비판도 같이 맞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그게 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조국 묻었다 그런 말이 있군요.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이 고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진보 정치인 신장식의 모습에 주목하고 영입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네. 노회찬 전 의원이 있었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은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조국 시민사회당? 뭐 제가 아니요, 아직 이름은 정확히 조국신당입니다. 네, 아직은 같이. 조국신당이래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이름이 정확히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국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기는 네, 한 네.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들어가기로 한 그 당이 새로운 진보 세력 정의당, 기존의 정의당과 같은 네. 뭐 이런 당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이 독자적인 진보적 강소정당, 독자적인 예, 진보적 강소정당이다. 작지만 강한 정당이 그렇죠. 되겠다라고 네, 하는 네. 지향을 저도 조국 영입위원장도 똑같이 밝히고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짧지만 깊숙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나름의 역할을 해왔는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분들, 또는 정치적으로 조금 다른 판단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운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그 체포동의안 관련된 표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에서의 정치적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진보정당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또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없는 정치적 상황에서 정책은 선명하게, 하지만 정치는 유연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책적 선명성도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에 제가 처음 민주노동당 했을 때 무상의료, 무상급식, 학교급식 무상화하고 유기농 급식으로 가자.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에서 먼저 실현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잖아요. 네. 굉장히 상징적이고 선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 하면 떠오르는 선명한 정책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치적 선택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지금 소위 진보 정치의 영역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령을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강령이 실은 그런 선진복지국가 강령, 뭐 사민주의, 스웨덴 사민주의 강령을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방향성과 정치 행태, 지금 뭐 민주당과 민주당과 그 야권과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구에서. 그리고 비례에서는 쇄빙선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앞을 열어가는 조국신당에 투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지금 윤석열과 싸우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네. 정의당은 그런 선택을 못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역구
의석 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도 같고 중요한 건 비례의석과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민주당하고 조금 겹친다 이러면서 또 민주당 몰빵론 얘기하는 분들하고는 조금 대척점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영 전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그 제1야당 또 수권정당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도까지를 포괄을 해서 표의 확장성을 늘려야 됩니다. 따라서 쇠빙선처럼 뚫고 나가는 진영 전체를 놓고 보면 앞에서 쇠빙선처럼 뚫고 나가는 배가 있고 뒤에서 큰 배가 본진이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야 본진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하게 싸워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다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행동하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투표장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을 조국신당을 통해서 숨통을 투표장 가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다. 그리고 또 진보 정치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계신 분들의 표의 확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신당에 되게 재밌는 이게 어떤 분들이 지지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네. 사실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상당한 정치 고관여층이시잖아요. 그렇죠. 정치 저관여층들이 예상외로 무척 많습니다. 조국신당에 예. 오. 처음 당적을 가진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되고요. 의외네요, 그거는. 예.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감각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 정말 대단하신데요. 야, 조국이 그래 뭐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다.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않나? 검찰들 이러는 거 너무 심하지 않아? 애들한테까지 이래야 돼? 지금은 뭐 애들도 아니지만 자식들한테까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렇게 단전에서 올라오는 분노감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 분노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심지어 서울대 교수 출신의 두 분이 다 교수고 이런 분들의 인권이나 자기 방어권조차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다면 나는 검찰한테 걸리면 나 진짜 죽겠구나라고 하는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굉장히 큰 축이다. 그런 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진영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지 이렇게 서로 뺏고 멱살 잡고 이런 싸움 아니다. 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조국신당은 중도표를 가져오거나 조금 보수 우쪽에 계신 분들 표를 가져와야지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거는 어리석다. 이런 얘기가 사실 그동안 계속 있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오히려 민주당에 흡수되지 못했던 다른 표를 가져오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투표장에 가지 않을 분들을 저는 조국신당이 투표율을 높여줄 거라고 봅니다. 투표장에 못 가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투표장에 나와서 지역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 그리고 비례에서는 조국신당을 찍는 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저관여층 그리고 조금 더 날카롭고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정의당은 이거 참 고개를 갸우뚱했던 분들 이분들이 투표장에 와서 지역에서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신당을 찍어서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라인업이 또 중요할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하루를 할지 6개월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대법원에 그렇죠. 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 같은데 향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대 국회에 입성하실 것 같은데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라 일입니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네. 영친이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친이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MBC 라디오 진행하면서 역대급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역대급이죠. 야, 진짜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프로그램 하나를 쭉 올려놨다가 그렇게까지 많이 얻어맞고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징계 중에 법정 제재 중에 관계자 징계를 1월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법정 제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2월 8일 날 그만뒀는데 2월 15일, 네. 2월 22일 날도 법정 제재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반 만에 관계자 징계만 5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관계자 징계가 참
저 다운표 치면 비열한 징계입니다. 제작진들을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 처분을 받고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는 징계 처분을 받고 그걸 보고해야 이 징계가 끝나요. 그래요? 예. 진짜 치사하네. 그러니까 PD와 CP 또 라디오국 전체가 개인에게, 그러니까 제작진 개인을 타겟팅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 무슨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그래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팩트의 문제잖아요. 변호사니까 잘 아시다시피 네.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인데 팩트를 잘못한 것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저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PD들을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게 이게 제가 참 이게 못할 노릇이 되는 겁니다. 주변인을 괴롭혀가지고 예. 그 사람이 못하게 옴짝깔짝 못하게 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 선생 같은 경우도 가족들, 부인, 아들, 딸까지 다 근데 심지어는 조국 스쳤다라고 할 만큼 주변에 있는 뭐 진짜 남동생 친구까지 다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 주변을 괴롭히는 데다가 MBC가 이제 연말에 재승인 심사가 있는데 진짜 방송국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고 참. 힘이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게 맞네요. 아니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MBC 라디오 신장식 뉴스아이키 방심위 법정 제재 확정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기는 듯이 보이니까 방심위원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신 변호사가 덕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먹튀라고 하던데 아까도 먹튀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거는 셰프 강퇴다. 알겠습니다. 미셸린 셰프 강퇴다. 이름 없음님이 뭐가 되었든 지금은 법률권 200석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입성하신다면 뭐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다 하십시오. 먼저 제가 이제 입당 출마된다 벌써 입당 기자회견 하면서 인재영이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보면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나 본인이 그 교통사고로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병상에 계신 분들이 그 기억이 또 떠오르고 좀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주운전 했다는 사람은 국민들 앞에 나서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저린 마음, 분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분들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보장법이란 법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알죠, 당연히 변호사인데. 국민들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부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는 언론개혁과 관련된 싸움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국 위원장께서 법사위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 뭐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법사위에 둘 다 들어갈까요? 그러기에는 당이 좀 작아서 상임위별로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사람은 또 언론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뜻하는 모든 일 잘 이루시기 바라고요. 오늘 신장식 변호사하고 또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역구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구 중성동갑인데요. 여기에 전략공천된 여전사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군요. 갑자기 보기 위해. 네, 보니까 반갑고 막 뭔가 가슴이 막 메이고 그러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랑은 밤마다 만나다가 아침 일찍 만나니까 더 네.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권익위원장으로서 힘들 때 저희 리스트마트에 나오셔가지고 또 네.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또 그때마다 있습니다.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 그때 그 얼굴하고 지금하고 좀 사실 달라요. 얼굴빛이 그냥 반짝반짝 광채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처음 지역구 정할 때 종로 사실 얘기하셨었고 나 명함 2,000장 뿌렸어요 이러면서 또 의지를 다지고 그러셨던 때가 있는데 중성동 갑 전략공천 받으시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어떻습니까? 사실 종로에서 열심히 저의 모든 열정, 에너지 쏟아붓고 또 열심히 하다가 당의 이 전략적
고려에 의해서 저를 다른 데 배치하고 싶다는 이런 이제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사실 이제 깊은 아주 고심 끝에 사실상 이제 종로를 접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당이 이번에는 불출마하고 좀 뭔가 백의종군하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비웠는데 중성동갑으로 전략공천 결정이 이틀 전인가 났었죠. 그래서 굉장히 당의 그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 아마 당에서도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다 생각하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필승해야겠다. 만약에 떨어지면 제가 대역죄를 짓는다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현희 전 위원장님께서 대역죄 짓는 건 아니죠. 민주당과 지금 현재 좀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역죄를 짓는 거죠. 사실 전현희 전 위원장님은 그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2년이었나요? 2년 동안? 3년 동안 네. 충실히 했고 그동안에 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도 아주 흠 하나도 없이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살아 돌아오셨고 탄압의 아이콘으로서 또 정말 완전무결하게 저항했던 전다르크로서 또 모습을 갖춰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말 귀한 자산으로서 이번에 중성동 갑에 전략공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나는 그 지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사실 내모였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양대 출신이기도 하고 그 성동구청장이 삼선 내리했던 그 분이지만 친구잖아요, 오랫동안. 보좌관 출신. 네, 그러니까 보좌관이고. 네. 그 다음에 홍익표 현 원내대표하고 서로 이 지역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랫동안 다져왔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본인의 이제 그 지역구라고 본인의 그냥 지역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성주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가 내 동네고 내 곳인데 내 지역인데 여기를 왜 전현희에게 뺏기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고 재고해라 이런 좀 다소 무례한 이런 요청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민정 최고위원은 임종석을 어떻게 여기를 앉을 수 있냐 나 최고위원 못하겠다 이러면서 또 자리까지 내놓은 상황이 됐거든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일단은 제가 거기서 또 승리를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뭐 그 세 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그렇죠.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도 자신이 그래도 한 몇 달 동안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셨고 굉장히 애정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를 그만두고 선당후사 하겠다. 그때 그 결심하기까지도 정말 깊은 고심과 또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심정을 저는 일단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임종석 실장이나 저나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기관장을 하고 그렇죠. 또 이번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집반을 위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당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전략적 판단을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러한 결정에 존중하고 민주당 총선 승리에 어떤 형태든지 기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임종석 실장이 말한 게 하나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기가 사실은 녹록한 데가 아니다. 많이 힘들다. 이제 그 얘기는 아니 그쪽에서 삼선도 하고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당선된 곳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했더니 거기가 엄청나게 갑자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발전하면서 보수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주민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분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당선되기가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여서 임 전 비서실장이 만약에 뭐 이런 말 죄송합니다. 몽리를 부린다거나 도움을 안 준다거나 다른
결단을 내리면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님만 바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 당의 전략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간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돌아가는 상황이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임 전 비서실장은 어제도 왕십리 앞에서 인사하고 이제 이런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임 전 실장께서 지금 이제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런 이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저는 그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이해도 되고. 네, 이해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좀 마음을 추스리고 이 또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뜻을 모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을 받았지만 사실 이제 선거운동에 지금 거의 4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분 1초가 매우 지금 아깝고 빨리 이제 선거운동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 임 실장님께서 좀 마음에 이 정리를 하시고 좀 여기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지만 일단은 실장님께 좀 억울하시지만 좀 대의를 위해서 저를 좀 도와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임 전 비서실장하고 경선 같은 거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수용하실 수도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제가 계속 당의 처분과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뭐 전략공천에서 저희 이제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닌 당의 결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뭐 당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사실은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친문인이라서 이번에 좀 배척된 거 아니냐. 근데 전현희 위원장님은 또 친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친명, 친문의 갈등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종로를 접으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인 친문이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 당원이기 때문에 친명이다. 그래서 저는 친문이자 친명이고 또 민주당의 당원은 이런 친문이나 친명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사실상 친민주당 아니냐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친명이라고 해서 공천 혜택을 받고 임 실장이 친문이라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임 실장과 저는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기관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공천 받았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제가 친명이라 공천을 받았다 이런 취지로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공천을 받으면 친명이고 받지 못하면 친문이다. 이 프레임은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지적이고 또 임 실장님께서 이번에 이 명문 이 갈등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혀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또 증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했더니 노영이 미쳤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 그럼 경선이 뭐냐? 막 이런 질문,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 좀 전에 이제 살짝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2부 코너에 뉴스인사 프라임이라고 있었는데 수요일마다 하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중성동 갑에 스윙부터가 많은 지역이라서 해당 지역구에서 당선된 전 의원들이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어제 사실은 했어요. AS 코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이걸 끝까지 못 받아들이고 왜냐면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략공천 같은 거 이제 전략공천 공관위에서 또 결정된 걸 번복하라고 해봤자
번복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민석 의원 말했다시피.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를 요구해가지고 결국 명분 쌓기용으로 해서 무소속 나가려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임종석 실장이 나간다, 탈당하고 이러면 정말 완전 둘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읍수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런 거가 만약에 안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있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임 실장께서 지금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쌓아오신 커리어라든지 또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 거다 일단 믿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고민의 시간을 가지다가 저의 또 그 지역에서 같이 함께 원팀이 돼서 도와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탈당이라든지 무소속 출마의 길을 또 선택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의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그 강남이라는 민주당의 험지인 곳에서 그렇죠. 또 제가 당선이 되었고 그때도 뭐 아무도 안 도와주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진정성을 보이고 그때 그 강남에서 당선됐던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또 저도 또 나름대로 승리에 그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언론이 부추기고 있고 은근히 즐기는 분위기가 사실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도 사실 이 공천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의 특징은 저는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공천, 물갈이 네, 공천. 새로운 신진 세력들과 젊은 또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부작용이 기존의 현역들이나 기득권의 저항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그러한 공천이 물갈이가 공정하고 또 시스템에 의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공천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탈락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갈등과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면은 저는 국민들 앞에 놓여진 이 양당의 양거대 정당의 공천이 민주당은 역동적이고 국민들의 그 여론의 지지에 부합하는 개혁 공천이라는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고인물 공천 사실상 변하지 않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그 현역들을 물갈이하지 않는 그런 공천이라는 게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기가 지나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결국은 손을 들어주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공천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에는 저는 잘한 공천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좀 조용히 잘 지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역도 그냥 조용조용히 한대홍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일단 겉으로는 보이고 언론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역동적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시끄럽고 막 또 탈당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언론에 의해서 민주당은 지금 너무 시끄럽고 분열하고 있구나. 현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은 좀 조용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그냥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 과정을 거쳐서 환골탈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은 사실 선거만 되면 물갈이 여론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물갈이 여론 또 현역 기득권에 대한 그런 이제 변화 이런 걸 국민들이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공천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에 표를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 탈락됐다고 정말 별별 얘기를 다 지금 사실은 쏟아내고 있는 중이고, 또 어제 서른 의원도 나가면서 연산군 얘기까지 지금 막 하면서 사실은 내부자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독설을 내뱉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금 따독따독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내부 상황은 잘 모르지만 네. 그러나 아마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하고 계실 거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당을 떠나야 하는 분들의 그 심정이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정말 안타깝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 공천이라는 물갈이 공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는 누군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제 종로를 떠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심을 할 때는 사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막 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네,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거는 공천이라는 건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런 나라의 중차대한 그런 이벤트이고, 그런 공익적인 이게 사적인 감정보다 공익적인 마음이 더 우선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지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도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민주당을 위해서 비난보다는 좀 자신의 좀 이런 마음을 좀 추스리고 대의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원래 쌍특검법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이제 좀 국민의힘하고 잘 정리하려고 하다가 사실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특히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우는 그 뭐 대장동 특검법도 같이 처리하려고 하다가 오늘 연기한다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공천은 그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우리 리스트와트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예 연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전현희 의원한테도 위원장한테도 종로 나가지 마세요. 솔직히 그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난 네. 내가 정말 천재 같아. 내가 말한 대로 다 됐잖아.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물론 이제 전략적 고려를 하면은 네네네. 이 국민의힘이 좀 현역이 좀 탈락을 하고 국민의힘이 좀 시끄러워지고 그러면은 쌍특검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 얻지 않을까, 이런 전략적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또 그런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천재시다. 근데 뭐 네. 이번에 양당이 그런 식으로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입장과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뒤로 미뤄짐으로써 이 쌍특검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또 선거구 획정이 조금 미뤄짐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에서 지금 TK랑 영남, 강남권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국민의힘의 화약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이제 국민의힘이 쉽사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국민의힘이 좀 분열,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현주 전 의원까지 또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우리 전현희 위원장, 여전사 트로이카예요. 좋으세요? 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이 이제 여전사 트로이카 전략을 또 하나의 전략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이름을 올렸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뭐 나쁘지 않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이 또 다 훌륭한 분들이고요. 당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트로이카 전략을 이번에 왜 민주당이 내세웠냐 생각을 해볼 때, 민주당의 이제 이 세 사람의 여성 법조인들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그 맞짱 떠서 열심히 싸웠던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고, 이번 총선이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이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민주당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이제 전략으로 세 사람을 내세운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 전략 그리고 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지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정권에 그동안 계속 맞짱 떠서 싸우고 또 그 탄압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 임기를 이제 마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윤석열 정권에 맞짱 떠서 싸워서 승리한 여전사다 이런 이제 그 국민들께서 주신 별칭답게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권력기관,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권익위 등을 장악해서 또 공수처 이런 시도를 국회에서 반드시 막고 그런 권력기관들을 바로 세우는 일, 이게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또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또 제가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서 성동갑이라는 지역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 지역의 일꾼으로서 그 지역의 민생 현안을 해결을 하고 또 국민들의 눈물과 사회적 약자의 그런 보듬어 주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정말 여전사 트로이카의 대목격입니다. 절대 어디 내놔도 조곤조곤 자신의 이 지향하는 바를 절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할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맨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과 인터뷰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노 변호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오늘 더 열심히 힘내서 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가 특이합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도 특이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진명 교수님. 예, 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네. 계약인데. 맞아요, 계약이에요. 네, 힘듭니다. 어떠세요? 뭘 어때 힘들죠? 수업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럽죠. 사실 대학 교수님들은 예, 개강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네.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듯이. 그렇죠. 선생님들도 좀 부담이라고. 싫어합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에서 10년 동안 시간 강사, 보따리 장사를 제가 10년 동안 했어요. 그때 정말 강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 그때 그때는 좋았어요? 저는 근데 사실 시간 강사는 막 그 꿈이 있잖아요. 나 좀 있으면 전교수 된다. 내지는 그런 막, 꿈 때문에. 막 학생들 너무 좋다. 막 이러고 한참 미친 듯이 다니다가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다녀요. 예. 그러다가 10년 하시니까 어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또 한창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한창 이 대학 교수 평가가 초창기 이제 시작되던 초창기였어요. 그쵸. 요즘은 이제 너무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학생들의 강의 평가 받는 또 이 재미로 제가 또 강의 평가 1등 가고 막 했잖아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가 저희 황금 시기였다는. 어쨌든 그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고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연설 영상을 짜집기한 영상.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에 올라왔던 영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물론 거기는 이제 가상 인터뷰라는 설명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영상을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히 대응한다고 했는데요. 아니 영상 자체가 이거 가상 인터뷰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쵸, 이거를 맞아요. 갖다가 굳이 방심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다. 굳이 말하면서 긴급 심의하겠다. 이러면서 접속 차단 조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풍자 아닙니까? 풍자죠. 왜냐하면 네. 저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상 영상이라고 이미 그러니까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다 써놨어요. 거기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이렇게 돼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럼 누가 봐도 이거 가상이구나. 이게 실제 한 게 아니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이걸 막겠다고 하는 건 네.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풍자,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걸 막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여요.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쓴소리 하는 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도 다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언론의 자유, 여론의 자유는 다 어디 간 겁니까 대체? 표현의 자유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게 가상으로 꾸며본 말이 없다고 하면 그냥 이게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진다면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요. 문제는 어떻게 삼았는지 알아요? 딥페이크라고. 맞아요.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어요. 딥페이크라고 그랬어요. 딥페이크가 아니에요.
딥페이크란 말은 AI가 가상으로 만드는 걸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처럼. 근데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들을 쭉 가져와서 영상 중에 그걸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딥페이크가 아니야. 본인이 한 건 맞아. 대신 문맥이 여기저기서 끊어왔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의도로 했던 말과 다르게 의도가 포함된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가상으로 꾸며봤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누구든 이거 보고 한번 웃을 수 있고 아니면 아 정말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허용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풍자마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풍자 영상 예전에는 사실 풍자가 좀 허용이 되고. 당연히 허용됐었죠. 예전에는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문제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과거 방심위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 가지고 제재를 해달라고 심의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2017년에요. 네. MBC 뉴스 속보 화면에 봉화마을 배경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망 표현을 쓴 게시물이 허위 정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망이라고 잘못 올라왔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죠. 근데 이거 가지고 해서 심의 규정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는 거지. 이게 일부러 예를 들면 정말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2018년 경찰이요.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을 다룬 유튜브가 있었어요. 침해설. 네. 문재인 침해설 논란해가지고 자기가 방송을 막 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저거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논리로 따지면 저거는 지금의 이 윤석열 대통령 건보다 훨씬 위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방심위의 태도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서 뭐든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으면 또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 다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론과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 우리 방송에 이제 프라임 그 뉴스 프라임 그 2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출연하시는 일리아 교수님이라고 이제 러시아에서 오신 물론 귀화하셨으니까 우리 분인데 예.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본인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풍자도 허용이 되고 그렇죠.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 얼마든지 했었죠. 얘기가 되고 그래서 네. 그래도 참 민주주의 국가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만큼의 말도 허용이 안 되고 참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좀 부끄러웠거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풍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안 그랬고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안 때도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때나 그랬지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나.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허용을 못 합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최고 권력자는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독재 국가 네, 아니고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대통령들 최고 권력자들은 풍자의 대상이 되고 그래도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그 정도 풍자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뭐 그냥 평상시에 웃음의 소재로 개그에서들 그럼요.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그것도 생각나시죠? 그 열차. 네, 그 윤석 고등학생 열차. 윤석 열차. 그것도 그 막 제재를 하고 이러더니. 부천 페스티벌에서 애니 페스티벌. 진짜. 아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 4분 4초 분량의 영상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영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상으로 꾸며본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 고백 연설 이런 식의 제목이 달리면서 이제 나왔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문영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는 상식에서 벗어나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의 고통에 빠뜨렸다. 뭐 이제 이런 말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죠. 이게 본인한테는 진짜라면, 그럴 수도 있죠. 진짜라면. 근데 이제, 가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조금 허용하고 좀 여유를 가지시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편집된 영상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거를 근절시켜야 된다. 먼저 이런 주장합니다. 자. 과거 방심위 대통령 관련 풍자심의 사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망 얘기도 있었었고 네, 문재인 그랬었죠. 침해서 논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과거 사례하고 너무 다른 잣대가 들이대는 게 좀 저희로서도 그렇고 우리는 좀 유감이다. 근데 방심위에서 이 건을 심의하면서 이게 왜 즉각 긴급 심의 안건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그치. 나온 건데 네.
이게 왜 이미 긴급 다 진짜 어처구니없어. 긴급 심의해야 될 문제 이게 지금? 아니 난 이제 이해를 못하. 그러니까 이게요 대통령과 연관된 김건희 여사 연관되면 뭐든지 그냥 긴급 심의야. 게다가 방심위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뭡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거의 문제점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다. 이게 무슨 사회 혼란 야기? 무슨 사회 혼란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사실이 아닌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만들어진 영상이고 실제 영상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밝혔어요. 그럼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재미로 또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 비판적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만든 영상이구나 이러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요? 그렇지만 허위 조작 영상하고 풍자 영상이 또 명확히 구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본인이 기분 나쁠 수 있지 뭐가 위험하죠? 왜 아니, 위험한 거야? 죄송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풍자라고 봐야 되냐, 진짜 뉴스라고 봐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상인데 뭘 봐. 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니까 기침이 나오잖아. 자꾸 가상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이걸 진짜라고 생각해. 어느 누가 가상이라고 안 적혀 있다면 진짜로 생각하겠지. 가상으로 만들어 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상으로 만들어 봤다면 누구든지 이거 가상으로 꾸며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이런 걸 이렇게 심의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징계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그걸 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판단하는 거야? 그 누가 심의위원들 자기들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거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AI가 만든 딥페이크면 문제가 돼요.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정말 진짜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딥페이크가 아니에요. 짜깁기 영상이라니까.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본인이 원하는 문맥으로 맞춰서 그 부분만 따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건 딥페이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원래 했던 말이긴 한데 각각의 다른 곳에서 했던 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돼 있어요 방심위에서. 근데 이건 딥페이크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이럴 수 있어요. 뭐 규정에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심의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얘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심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안 했잖아요. 그때는 왜 제재 안 했습니까? 넓게 폭넓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부분을 허용해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심의위원들은 왜 이걸 가지고 문제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차단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SNL 코리아 이런 데서도 사실은 풍자가 몇 그렇죠. 주마다 여의도 나와서 텔레토비. 네, 정말 재밌었었는데 그래서 정말 옛날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노래 잘 부른다는 걸 한번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예. 다음 달 오픈 예정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 여기에다가 지역 언론사 뉴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총선 특집 페이지가 또 그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시도 지역별로 기사를 구분해서 노출한다 이런 얘기도 밝혔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선 기간 동안 특별히 운영하는 건데요. 총선에 이제 지역 뉴스들 있잖아요. 지역 언론사들이 보도한 뉴스들을 따로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총선 기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 페이지니까. 총선 특집 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지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안 노출이 돼요. 안 되니까. 이걸 만들어 준 건 잘한 일.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총선 기간만 한다는 거. 두 번째 지역 언론들이 대체적으로요. 모든 지역 언론이 그렇지 않지만 토호 세력과 연관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역의 뭐 기업인들, 그렇죠. 지역의 건설회사들. 이 사람들을 과연 공정하게 보도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특집뿐만 아니라 저는 지역 언론들이 상생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사실 우려가 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환영할 만한 얘기인 환영할 거 얘기예요.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총선 때뿐만 아니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상설화되어서. 네, 왜냐하면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는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광고가 별로 안 붙는다고 생각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지역 언론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총선 때뿐만 아니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번 주에 네. 선방심의위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네.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그 뒤로 SBS가 방송을 하다가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패널로 나왔는데 예.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님 특별검찰법 이렇게 안 했다고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랬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뭘 어떻게 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1월 15일자 SBS 편상옥의 뉴스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 김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네. 출연을 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이제 사실은 그냥 하나의 명칭처럼 네. 얘기가 지금 왔죠.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그냥 김건희 특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그 진행하는 분이 지적을 안 했고 또 이 말하는 사람도 이거를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뭐 이렇게 안 했으니까 문제다 뭐 이런 얘기인 거 가봐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걸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재하는 것 자체가 진짜 코미디예요, 코미디. 김건희 여사가 뭐 최고 존엄입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라고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걸 따로 떼내서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쓰는 게 방송에서 적절하다 뭐 그거 좋아요 거기까지.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를 지칭할 때 쓰는 여사로 안 그게 썼다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네.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건 앞에 뭐 도이치모터스 어쩌고 저쩌고해서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법에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분에 뭐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니까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거지.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김건희 여사님 특검 이렇게 하면 더 웃기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 여사란 말을 안 붙이면 그게 방송의 공정성에 크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이게 무슨 심히 문제가 되는 그런 방송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특검에 대해서 그럼 모든 사람의 특검에 대해서 앞에 뒤에다가 호칭을 붙여줘야 돼. 김건희 특검법은 정식 명칭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건희잖아요. 거기도 김건희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김건희 여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선방위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선방위 구성 자체가 편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어떻게 해볼 수 없느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크게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요. TV조선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에요. TV조선은요 심의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의 방송 내용을 심의해요. 근데 거기서 방송사에 추천한 사람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요? 그럼 제 식구 감싸기 하지 않겠어요?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방인가 뭐지? 뭐지 그거?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원연, 예. 공정언론 국민연대 추천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공원연이라는 곳은 참. 그러니까 추천은 한 명인데 한 명이 국민의힘 추천, 이 사람도 공정언론 출신이죠. 국민연대 출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심의를 막 올리거든요. 시민사회단체가. 근데 이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심의를 계속 올려요. 아. 그러면 심의를 올린 곳에서 추천한 사람, 또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심의하겠습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걸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으니 심의가 공정하게 되겠냐고요, 대체. 말만 공정언론 국민연대야. 또 하나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전달한 당사자 최 목사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다고 네. 이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심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방위 제재로.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요 문제 관련해서는 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 안에 인터뷰가 2번 나와요. 제 인터뷰가. 아, 그럼 몰랐죠? 안 봤죠? 몰랐어요, 저는. 네, 진짜. 제 인터뷰가 2번 나옵니다. 네. 그런데 네. 제 3노조인가 MBC? 네, MBC 여기서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고요? 좌파 편향 최진봉 교수를 인터뷰해서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라고? 근데 거기서 더 웃긴 건 팩트가 틀려. 팩트나 제대로 알고 쓰세요. 팩트가 뭐예요? 아니 성명서를 쓰려면 팩트나 제대로 알고 쓰라고.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2017년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했대.
위원을 한 적 없거든요. 저 한 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저는. 맨날 잘려가지고 못한 사람에게 그런 말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화가 나지, 화가 나. 그치, 아니, 맨날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팩트 체크나 제대로 하고 성명서를 쓰라고 나를 비판하면서 거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했대 내가. 그러니까 한 적이 없다고요. 맨날 못했다고 화내고 있는 사람한테 임명도 안 해준다고요, 나를. 임명 안 해준다고 나한테 맨날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를 비판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일단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잘못했습니다, 재산노조님. 네, 그리고 아니 최삼 노조가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재산노조님이 잘못하셨다고. 네. 근데 좋게 말해야지. 네, 어쨌든. 두 번째 팩트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저는 네. 이게 저는 뭐 거기서 뭐 특별히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취재한 내용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발언을 한 건데 어쨌든 저도 막 비판을 했더라고. 뭐 그건 오케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팩트 체크 똑바로 하고 성명 쓰세요. 다음부터 쓰시려면. 그리고 받아 쓰는 언론사들도 똑바로 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네. 심의원 한 적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도 그래요. 사실은 최재형 목사는 실제 거기서 갔던 사람이고 본인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인터뷰랑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했대요. 이게 이전에 이게 지금 나온 얘기입니까? 그전부터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이게 논란이 된 게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계속 논란이 돼 왔었고 이 논란에 대해서 언론사가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체?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대통령도 분명히 물론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부적절하다는 걸 인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자체가 국민의 관점에 맞지 않다는 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관점에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들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언론사가 보도하고 그걸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대체? 왜 이걸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KT24님이 옆에 앉아서 침 엄청 튈 것 같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괜찮아요. 안 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야 됩니다. 네. 네, 최진명 성공회대 교수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민호 활동가님, 뭐 우리 안진거 수장님이야 뭐 익히 잘 알고 있고 이민호 활동가님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소개받은 서울환경연합의 이민호 활동가고요. 보통 서울의 이제 에너지 정책이나 교통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서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간단하군요. 좀 더 길게 했어야 됐나? 제가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 만난 후배 활동가신데요. 참여연대 같이 활동하신 분이에요. 참여연대 그러면?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환경노연합 활동가 되셨는데 네. 항상 밝고 맑고 또 정말 시민들과 국민들 위해서 그 환경운동이라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하는 까다롭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무슨 서울환경노연합은 분이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네. 좀 어렵거나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까다롭. 계시는데 네. 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활동가의 장점은 아니다. 쉽게 편하게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대중적 캠페인을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박수 많이 받아야 될 단체와 활동가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통비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지난달 선보인 기후동행 카드, 그리고 경기도가 5월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더 경기 패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K패스,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요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워낙 교통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교통 시스템을 그냥 하나로 해결한다, 이런 것들이 좀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요 얘기를 한번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최근 나온 이 교통 정책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 의견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한번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우리 안진거 시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어쨌든 흥행을 하고 있는 게 기후동행 카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62,000원, 65,000원 따르기까지 하면 네. 나중에도 설명했지만 서울 시민들이 쓰는 대중교통비가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우리 62,000원, 65,000원 하려면 23일 연속 2번 이상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흑자가 되잖아요. 개인 네. 가정에서는. 네. 그래서 이건 뭐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네. 기후동행카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푼이 아쉬운 우리 제가 지금 오늘 출근할 때도 대중교통 조조요금 할인을 받았거든요.
1,400원 지하철을 6시 반 전에 탔더니 280원을 20% 할인받아요. 그러니까 그 280원도 아쉬워서 아침 일찍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하철 꽉 찼어요. 6시 반 전인데도. 근데 62,000원 너무 비싸니까 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국토부가 시행을 이용한 K패스는 이제 15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를 20에서 53% 환급이니까 비교적 간단합니다. 내가 이용한 만큼 나중에 환급해 주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이 작년에 제출했던 교통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 일부 변형돼서 통과된 건데요. 요것도 4%. 제일 이제 인정받은 정책은 민주당이 내놓은 올 3만 원 청년 패스, 일반국민 올 5만 원 패스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87% 지지를 받은 거로 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저희 커뮤니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설문조사를 했냐면 정치권에서 다양한 교통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야흐로 교통 할인 카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는데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정책을 선택해 주시고 구체적인 이유를 댓글을 달아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온 이 선택지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후동행 카드 이런 정책을 소개했죠. 한 달에 62,000원이고 3,000원을 추가하면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또 하나는 국토부가 오늘 5월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K패스. 이것은 월 15회 이상 이용할 때 교통비를 20에서 53%까지 환급해주는 정책. 또 하나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현재의 알뜰 교통카드. 이거는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월 3만 원 청년 패스. 일반 국민에게는 월 5만 원의 이 패스를 주고 그 다음에 청년에게는 3만 원짜리 패스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현행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20% 조조 할인 확대. 이거는 6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는 25%에서 30%까지 할인해주는 그런 조조 할인 이런 확대 네. 서비스인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책을 더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월 3만 원 청년 패스 나 이거 지지한다. 일반 국민에게 월 5만 원 패스 이것도 좋다. 이제 이런 것에 지금 87%의 분들이 동의를 해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활동가님께서 댓글 반응을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경기도 인천이랑 연계되는 또는 전국구 패스카드가 나오면 좋을 듯요. 고속버스 할인이나 이제 코레일까지 포함한 추가 내용을 내면 옵션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쓸 수도 없는 정책 내놓지 말고 교통비 요금이나 이제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정책은 심플해야 된다는 의견도 그렇죠.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싸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불안도 좀 있으셨고요. 또 이제 논란이 많이 되긴 했었던 이제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이제 노인복지 변경에 대한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 선장님. 예. 자, 이런 것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조금 같이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좀 복잡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선의 경쟁으로 좋은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벌어진 분도 있고요. 오세훈 시장처럼 뭔가 본인의 취재를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 수도권은 연동되어 있는데 서울만 먼저 시행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벌어지는 혼선도 있습니다. 저 뉴스토마토에 들어가니까 지금 2,100명이나 투표를 하셨거든요. 네. 저도 그 3만 원 청년 패스, 5만 원 국민 패스에 지금 투표했는데요. 자, 일단 기후동행 카드는 취지는 좋습니다. 벌써 지금 40만 장이 넘게 팔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벌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8만 5천 명이 카드는 46만 장이 팔렸는데 실제로는 충전한 건 38만 5천 장이니까 이제 오프라인 카드를 사거나 온라인에 다운받아 놓고 이용 안 하는 분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기후동행 카드는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 내가 10만 원, 15만 원 나왔다 그동안 올 6만 5천 원이니까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인 때문에 자가용을 두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앞으로 뚜벅이 해보자. 그런데 올 6만 5천 원이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23일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하철은 1,450원, 버스는 1,5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매일 2번 타야지 6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놓고 보면 우리가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고요, 저녁에. 또는 뭐 카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료랑. 그래서 23일 이상 이용을 못하면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평균 7만 원 정도 드는데 6만 5천 원이면 할인 혜택이 한 5, 6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내놓은 올 3만 원, 청년들은 가난하니까 3만 원으로, 국민들은 4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로 청년 그 전국을 다 이용하게 하자. 이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또 지금 경기도랑 협의도 안 해가지고요. 수도권에서도 적용이 안 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100만 명, 경기도민들 100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혼선까지 발생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원래는 62,000원이고 만약에 따릉이까지 이용하고 싶으면 3,000원을 더 내면 되는 것이고요. 사전에 그냥 결제해서 65,000원, 62,000원 딱 결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내 전철이나 면허? 서울시내 전철이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시외버스라든가 그다음에 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는 제외가 되고요. 6월까지는 시범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것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 카드를 웃돈을 얹어가지고 좀 살려고 한 사람들까지 지금 생겨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보면 이제 유명한 그 중고 플랫폼이죠. 뭐 다 말해도 되는 거죠. 당근마켓에 보면 이제 기본 이렇게 웃돈을 해서 판매한다는 사람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우리가 너무 적게 준비했으니까 죄송하고 더 늘리겠다 뭐 이런 발표도 하게 됐었죠. 자, 그런데 정부 K패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러면은? 이제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알뜰교통카드에 환급을 늘린 제도라고 보시면 좀 간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카드도 대체해서 사용 가능하고 대신에 저소득층, 청년층 또는 이제 일반 시민분들로 해가지고 환급 비율을 좀 달리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월 몇 회 이상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대상이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교통카드를 통해서 전국의 이제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K패스에 경기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 혜택을 좀 더 늘린 정책이라고 보시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5회 이상 60회까지 사용하면 나중에 환급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인 그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20회 내가 한 달에 20번 이용했다. 그러면 지금 버스가 1,500원이잖아요. 그럼 3만 원이다. 그러면 20% 일반 국민들에게는 6천 원이 돌려준다.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 정책도 우리 환경시민단체들과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요구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늘어날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서민 중산층들이 아예 돈을 못 쓰잖아요. 실질 임금이 지금 2% 정도 오히려 감소한 상태거든요. 물가가 너무 뛰어가지고. 네.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는 하지만 서민 중산 도와주는 정책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 대책 자체는 시행되면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기후동행 카드처럼 23일 연속 이틀 두 번 그러니까 45번, 46번을 이용해야지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15 이상만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카풀이나 뭐 택시나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요걸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K패스는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 GTX 모두 다 이용할 수 여기 있는 다 됩니다. 거고. 또 그 장점이죠. 네, 예. 오세훈 시장이 했던 서울에서 하는 이 기후동행 카드는 경기도권이나 분당선이나 광역버스는 이용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고, 경기도다 경기패스는 월 7만 원대 이상이 되긴 한데 이것도 서울하고 연계가 조금 복잡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인천 아이패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여기 월 8만 원이라고 하고, 또 세종시는 또 이응패스, 부산시는 동백패스,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각각 자기네들한테 맞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서울이나 이런 곳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가 있고, 먼저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바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민주당에서 청년 패스? 청년 패스, K패스? 국민 패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내놓겠다. 3만 원짜리 내놓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아직 해본 적이 그렇죠. 없어서 또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지금 교통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 이용해서 가입하는 절차 같은 것들을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라던가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복잡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너무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런 거 할까요?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기후 복잡 카드라고 불리기도 기후 해요. 복잡 카드요? 복잡 카드.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 면허 버스, 그다음에 신분당선 안 되는 거, 또 경기도에 위치한 지하철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돼 말아?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 스마트폰도 아이폰은 또 안 되고 안드로이드만 또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추후에 그러니까 아이폰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드로이드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드를 또 새로 사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자기가 또 충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절차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할인도 있긴 하지만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분들 많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키오스크 이용도 어르신들 못한다. 또 내지는 카카오 같은 거 이렇게 택시 이용도 어르신들은 못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서글픔을 느끼게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40만 유청장이 발행됐거든요, 현재. 근데 모바일로, 보통 우리가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팀원이 가가지고 복잡하게 회원가까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17만 100개 모바일로 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물 카드로는 28만 9천 장. 그래서 이거 갖고 다니면서 막 자랑해. 나 이거 샀다 막 그러면. 지금 저도 어제 이 방송에서 편의점에서 살라 했더니 이미 다 떨어졌대요. 네, 지금 없대요. 시범 샀기가 아니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웃돈 이야기가 나온 게 대중교통을 아주 많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6만 5천 원 그걸 좀 더 주고 7만 원이나 8만 원 주고 사는 거죠. 뭐 이런 웃지 못할 일. 근데 또 실물 카드는 18,000원 온라인 복잡하니까 3,000원을 내야 돼요. 이것도 문제예요. 카드 비용으로 3만 원, 네. 3천 원 내야 되는군요. 3,000원 비싸잖아요. 우리 그렇죠. 지금 얼마나 서민들 어렵습니까. 이제 무정부 상태에서 무지출 챌린지, 무일푼 챌린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려면 빨리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자기 치적 때문에 진짜 너무 서둘러서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안 문제점도 환경단체들이 지적했는데 묵살하고 간 거거든요. 경기도하고도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총선 전후에서 빨리 여야가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시민단체가 제안한 것처럼 올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정말 저렴한 것으로 앱에 딱 교통카드 하나 실어주는 거죠. 국민 패스라는 앱을 만들어가지고 간단히 다운받고 본인만 인증되면 쫙 찍고 그냥 그걸로 뭐 10만 원이 나오든 20만 원이 나오든 올 2만 원, 3만 원, 4만 원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 해서 세계적인 정책이 된 거잖아요. 9유로 12,000원 정도로 해서 3달간 대중교통을 전면 이용하게 해준 거거든요. 그게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슐츠 총리가 이건 서민들 중산층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의 삶을 한번 바꿔보자. 우리 더 이상 자가용과 석유 의존하지 말자. 이런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이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취지는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요 예측이 좀 엉터리 같이 되면서 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용자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연말 되면 그러니까 예산이 떨어지니까 뭐 환급이 줄어든다라던가 환급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불만들, 되면? 네, 그런 불만들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알뜰 네. 교통카드는 또 출발과 도착을 찍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사실 나는 버스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으라는 거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타고 내리는 걸 다 결국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나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누적된 적자가 심할 것 같은데 그건 누가 해결해 준다는 겁니까? 그동안에 계속 적자라 그러면서 난리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서울시가 최근에 버스나 지하철 요금 올린 것도 이제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네. 올린다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후동행카드의 이제 그 예산도 서울시가 반, 그렇죠. 나머지는 버스 회사나 지하철이 반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국내 그리고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적자로 부채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사모펀드가 진입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 주체랑 이제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이제 얼만큼 국민의 세금들이 투자되고 이 효과로
뭐 이제 대중교통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효과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우리 일 아니고 다 너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교통공사가 2022년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17조 6,808억 원이라고 하는데 기후동행까지 들어가면은 한 2천억 정도가 더 추가로 네. 손실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보전을 제대로 안 해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일단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지자체 다 떠넘깁니다. 이 대중교통 정책도 예를 들면 우리 노인 승차 이준석 대표가 무임 승차로 공격하는 거 저희는 반대하잖아요. 경로 승차, 복지 승차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연령은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대중교통 그동안 너무 지원 안 해가지고요. 아까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가 제대로 지급 안 된 사태가 생겼냐면 시민들은 너무 어려워서 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을 많이 한 거예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엄청 쌓였을 거잖아요. 예상보다 인원이 많이 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10%를 약속한 것보다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가 예측을 잘못하고 지자체 지원도 안 해주니까 지자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세수가 52조가 펑크 났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에 가는 돈이 더 줄어들었어요. 종부세를 무력화시켰잖아요. 종부세는 100% 지방정부가 하게 됐거든요. 당연히 지방정부는 지금 종부세로 받았던 교부금까지 확 줄었어요.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약속한 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올 3만 원 청년 패스, 4만 원 국민 패스 가야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가야죠. BMW, 버스, 메트로, 워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앙정부가 역시 이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 안 하면 지자체가 감당을 못 합니다. 좋은 제들 도입하고 그래서 무조건 지자체 따르는 게 아니라 이미 지자체 주는 교부금도 너무 확 줄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최소한 이 대중교통비만큼 확 줄여서 정말 환경 문제도 막고 교통체증도 막고 이게 엄청나게 좋은 정책이잖아요. 서민들은 교통에 절감되고 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은 부담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차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계속 적자 얘기만 하고 또 선거 때 되면은 표 얻으려고 자꾸 뭐 하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민영화 시켜가지고 알아서 해라 또 이런 얘기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솔직히 좀 신뢰도 안 가고 장기적인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금 수입과 교통세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반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교통세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게 보통은 이제 뭐 기름이나 아니면 주차 요금이나 아니면 통행세 같은 거에 세금을 걷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쓴다라는 그 의미로 이제 대중교통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장기적인 플랜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교통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총선이나 대선 시기에 보통의 이제 그 교통정책은 GTX 어디서 놓아주겠다.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조금 장기적으로 이 국가가 어떤 교통망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비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당 차원의 정책 관련된 내용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만 원 청년 패스 얘기를 하고 있고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 승차 폐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볼까요? 당연히 우리 3만 원 청년 패스, 4만 원, 5만 원 국민 패스가 아까 우리 미스터마토 애청자들께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처럼 국민들 가장 지지받는 정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예를 들면 국민들께서는 물가 고통, 워낙 물가 고통이 심하니까 작년에 식료품 구입 비용이 3%가 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끼리 잘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싶은 게 우리 국민들의 로망이잖아요. 그것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근데 교통비 부담 너무 크니까 10만 원 안팎은 나옵니다. 1인당 보통. 그러니까 이걸 3만 원이나 4만 원으로 줄여주겠다는 거니까 절반, 일종의 옛날 우리 반값 등록금 투쟁했듯이 반값 교통비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시 지금 국민의힘은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오세훈의 기후동행 카드 하나 내세우고 있는데 그건 아까 지금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고요. 개혁신당 정책은 자 이것은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갈라치게 하는 못된 정책입니다. 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세계 최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시달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교통비 걱정 없이 65세 이상 되시면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건강하게 휴식도 하고 건강하게 도보도 하는 건데 그걸 무임승차로 공개하고 적자의 주요 원인도 아닙니다. 이미 전체 지하철은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더 타는 것 뿐이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비용을 내면 조금 더 적자는 줄어들겠지만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65세가 이용하면 혹시 너무 요즘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너무 젊은 시절부터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는 본인도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활동에서 66세, 67세 정도로 이렇게 몇 년은 늘려가는 방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적용 기준을요. 네. 그러나 그걸 공격하고 폐지하는 방식은 옳지 않죠. 네. 자, 그럼 이제 3만 원 청년 패스는 예산이 어떻게 마련되어서 이걸 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많은 것들은 뭐냐면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를 이제 사면 거기에 세금이 붙어요. 일정 부분. 그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정부가 많이 내려줬거든요. 한 30%. 그게 한 10% 내릴 때마다 한 1조 2천억 정도 세수가 감소한다라고 해요. 그거를 보통 이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제 지원하는 세제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도로를 까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안 좋은 효과를 많이 준다라고 해서 차라리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말하는 민정의 3만 원 패스라든지 아니면 사실 각 정당들이 내놓고 있는 교통정책들을 지원하는 이제 세수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조금 이건 현실성이 없을 수 있는 게 이게 3만 원 청년 패스가 청년들에 한해서만 3만 원에 하고 그냥 일반 국민에게는 5만 원에 팔겠다는 건데 솔직히 청소년들도 청소년 거 사가지고 어른이 사용하는 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청년이 예를 들면 안진거 소장이 청년 패스 사가지고 쓰면 그걸 어떻게 막아내죠 일일이? 그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 패스를 사용하면 소리가 간단하게 재밌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어른이 사용하면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솔직히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 색깔도 달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부작용은 차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한국의 자동차 회사도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까? 고환율로 더 돈을 벌고 있고요. 전기차가 인기를 받으면서 보조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저출생 이야기하면서 아니 전기차로 하면 1,500만 원을 주면서 아이 낳으면 100만 원 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아이 낳지 말고 전기차 낳고 전기차 낳고 돌아다니라는 거네. 욜로적으로 딩크적으로. 네. 이런 풍자가 나왔잖아요. 네. 그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더 막히게 하고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런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더 많은 세금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해 주는 거로 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민호 운동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이준석 대표가 그 노인 지하철 무임세제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짜리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걸 어떤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사실 저는 딱 두 가지만 긍정적으로 봤는데 어떤 거냐면 두 가지만? 네, 지역에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뭐 불합리가 존재한다라는 거 하나. 전철 없는 곳.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정도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나머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노인과 청년 세대를 갈라치기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명 타는 지하철에 한 120명, 140명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부의 책임이고 지하철의 책임인데 이거를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노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른 방향은 그 차를 증차하거나 그 140명 탈 수 있도록 차를 늘리는 방법인 건데 그렇지 않고 다 너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또 당대표의 입장으로서 그런 말들은 조금 이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정말 주마가상격으로. 네. 아니, 그래도 충분히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많은 교통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들 주마가상격으로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된 뭐 정책이 나온 거라고 좀 보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을 좀 늘려보자. 그다음에 기후 변화 내지는 이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대중교통을 좀 확인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을 더 늘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기후동행 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경기도 화성처럼 아동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종시는 올해부터 버스는 완전 무료한다는 거예요. 세종시민 대해서.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이제 이 교통 절감 문제뿐만 아니라 마지막 강조 기후 재앙 시대에 네.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처럼 그런 땜빵으로 자기 웃기 올리려고 대충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플라스틱 막 이용해 만들고 3,000원 받고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예 네. 무료화라든지 완전 파격 직전으로 네. 그냥 편안하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그냥 이용하게 대폭 이용하게. 네. 그
어쨌든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가용 이용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우리는 막 소외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자가용 이용자들은 또 이제 유류세나 같은 것으로 또 이게 고유가 유류세나? 문제를 또 도와줘야죠. 무조건 자가용 이용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피해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니는 거고, 네. 다만 나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타겠다는 분들한테 요인을 주자는 거죠. 네. 그러면 교통체증도 줄어들어서 자가용 이용자들도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상당수가 대중교통 이용하면 네. 지금처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뉴스토마토 올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것도 줄어들고 네. 대중교통 조절 할인제도 제가 6시 반에 타야 20% 할인인데 7시까지 하면 25% 30% 할인하자는 게 7시 8시가 피크 타임인데 6시 반은 분산 효과가 작습니다. 근데 7시 전에 타면 25% 30% 할인해 주잖아요. 그럼 이민활동이나 제 같은 사람 7시 5분에 타던 거 무조건 6시 55분에 탑니다. 10분 먼저 나와서요. 왜? 20% 30% 할인되는데? 아니 1,400원에 25% 30%가 얼마나 큰 차이라고 그 달콤한 5분을 아니 그래도 하겠어요? 지금 6시 반 전에 타야 적용되는데 6시 반 너무 일러요. 맞아요. 근데 6시 59분 7시 전에만 타면 25% 30% 할인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조금 더 먼저 나가서 저거 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7시 8시에 지하철 버스 완전 지옥철인데 수도권은 상당한 분산 효과도 생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네. 가자는 겁니다. 하여튼간 버스비, 지하철비 너무 올랐어요. 아, 나는 진짜 네. 교통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세금은 더 많이 올랐고요. 지하철 또 오릅니다. 또 오른데요? 1450원에서 오세훈 시장이 여름에 150원 더 올리기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미치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패스, 국민 패스가 제일 좋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수장 그리고 이민호 활동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